태양왕 베르사유 시미국 국가다. 여러 명언과 일화를 남긴 루이 14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깨지 못한 기나긴 재위 기간에 화려한 영화와 절대 권력을 누리며 위세를 과시했던 그의 치세는 프랑스가 위세를 떨치는 영광의 시대였으나 수많은 프랑스 국민들의 피눈물과 유럽 곳곳에 있는 이웃나라들의 원한을 사서 얻은 그런 영광이었죠. 파란만장했던 루이 14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루이 13세와 안 두트리슈 왕비 부부는 4차례의 유산을 겪고 결혼 23년 만에 간신히 루이를 얻었지만 루이가 만 4살 때 루이 13세가 사망하며 갑작스레 왕이 되고 당연하게도 어린 왕을 깔보며 귀족들이 반란을 획책하니 이게 바로 프롱드의 난입니다. 반란은 루이가 성년이 되며 차츰 가라앉았지만 어릴 때 이 반란으로 고난을 겪은 루이에게 이는 트라우마로 작용되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절대 왕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1661년 22살 때 그를 보좌하던 재상 겸 스승 마자랭이 죽으며 친정을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데 믿고 따른 마자랭이 사실 루이 몰래 이것저것 많이도 헤쳐먹었단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집권을 했고 왕을 대신해 나랏일을 주관하니 날파리가 들끓는 건 당연한 일. 루이 14세는 일단 덮어버리지만 강력한 왕권에 대한 그의 집착은 더욱 확고해지죠.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설레발친 양반이 있었으니 바로 푸케입니다. 푸케와 콜베르는 재정 전문가로 마자랭 사후 자신들이 수석 대신이 되겠다며 암투를 벌이는 상황. 푸케는 루이의 환심을 사려 자신의 저택으로 왕을 초대하지만 그의 호화판 저택과 향연을 접하며 이놈도 마자랭처럼 많이도 헤쳐먹었구나 생각하며 푸케를 체포 구금하고 콜베르에게 재정을 맡긴 뒤 귀족들을 제압할 계책을 실행하죠. 1664년 우선 귀족에 대한 조사 사업을 실행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옛날부터 귀족인지 족보나 각종 문서로 증명을 한 뜻이죠. 그 결과 귀족들은 상당수 이를 증명 못해 평민으로 강등, 엄청난 토지세를 내고 각종 특혜를 박탈당하죠. 노르망디, 브리타뉴 지방 귀족 수는 절반으로 줄고 다른 지방도 25% 내지 40%까지 그 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귀족의 서열을 체계화합니다. 이 조사는 냉정히 보면 결국 국가주도, 즉 왕에 의한 것이니 귀족은 지위를 유지하려면 왕에게 잘 보여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궁정에 몰려와 왕에게 아부하기 시작하니 이런 귀족들의 콧대를 완전히 눌러버리고자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합니다. 프롱드난이 일어난 파리도 싫고 기왕 다른 데 지을 것 크고 웅장하게 짓자며 아버지의 사냥터에 대대적으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귀족들에게 다양한 에티켓과 화려한 볼거리로 귀족들에게 왕권이 신성불가침이란 걸 머릿속에 심어주고 그런 생각은 건축물에도 드러나는데 바로 아폴론 분수죠. 로마 신화의 라토나 이야기로 프롱드의 난을 우회적으로 묘사. 니들이 태양신과 그 어미를 막대해서 개구리가 된 인간들처럼 까불면 그 짝으로 만들어줄 테니 알아서 기라는 뜻이죠. 스스로 아폴론에 빗대며 공연분장을 하기도 한 그의 모습에서 태양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치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도해 귀족들의 주머니를 털어버립니다. 동시에 왕실 재정이 박살나고 백성들의 삶도 함께 박살났다는 게 함정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형상 그의 절대 왕권은 확립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권 확립 과정에서 신교 탄압이란 악수를 두게 되는데 하나의 군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종교라는 기치에 집착해 개신교에 대한 개종과 탄압을 병행 루이 14세의 용기병이 신교도의 집으로 들어가 폭력과 악행을 저지르고 퐁텐블로 칙령을 발표해 신교도의 종교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그 결과 상공업과 기술직에 종사하는 신교도들은 네덜란드, 영국, 프로이센에 건너가 새로 정착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신교 국가들을 적으로 돌립니다. 강력한 왕권 못지않게 그가 집착한 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프랑스와 자신의 위엄을 뽐내고 싶던 그는 스페인 왕녀 마리 테레즈와 결혼할 때 프랑스가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는 대신 지참금 50만 에큐를 요구했으나 스페인이 이를 지불하지 못하자 이를 구시로 1667년 전쟁이 터지니 이른바 귀속전쟁으로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빼앗았습니다. 또한 그 뒤 네덜란드 영국과 전쟁을 하고 사돈댁인 팔치의 계승권 요구로 전쟁을 벌여 서유럽 각국의 반발을 초래. 마침 오스만을 막은 신성 로마 제국이 1688년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결성해 전쟁이 터지지만 프랑스는 전쟁 와중인 1693년에서 1695년 사이에 극심한 기상 이후로 피폐해지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왕실 재정만 박살이 나죠. 1697년 라이스바이크 조약으로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은 각국의 반발과 경계심만 부르고 프랑스는 이후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1700년 카를로스 2세의 죽음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종말을 고하고 빈 왕좌를 차지하고자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이 각을 세웁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곳곳에 영토를 보유한 제국으로 누가 계승하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 더구나 그 전쟁광 루이 14세의 프랑스와 통합될 시 뭔 일이 벌어질지 유럽 국가들은 알 수가 없었기에 더욱 맹렬하게 프랑스를 저지합니다. 전쟁은 일진일퇴, 가뜩이나 바닥난 프랑스 재정은 아예 박살이 나서 왕이 개인 식기까지 팔아 충당할 정도였고 유럽 국가들도 점점 지치는 상황. 결국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 5세의 스페인 왕 계승을 승인하되 프랑스 왕을 겸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게 되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왕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조건으로 결국 이렇게 루이 14세의 야망도 막을 내립니다. 루이 14세는 걸어다니는 질병종합 세트로 소화불량과 만성위장 질환에 이는 모조리 뽑히고 구강치료한답시고 입천장에 구멍을 뚫고 류머티즘, 통풍, 심지어 치질까지 갖고 사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77세까지 당시 기준으로 천수를 누리지만 그 결과 왕세자, 왕세손, 첫째 증손이 병으로 세상을 뜨는 걸 목격해 심신이 나날이 피폐해집니다. 결국 태양신을 꿈꾼 절대군주는 1715년 세상을 뜹니다. 숱한 영광의 상처와 빚더미만 남겨둔 채 말이죠. 막판에 그는 후회하며 증손자에게 자신을 닮지 말라 충고하지만 그가 남긴 영광의 대가를 후손들은 극복하기 힘들었고 결국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과연 절대왕정이란 가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가 추구한 절대왕권은 국가의 영광과 국왕 한 사람만이 전부일 뿐 만백성의 안녕과 평화와 거리가 멀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루이 14세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